야, 교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바다는 이렇게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닌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의 장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나 조개 등을 통해서 풍부한 먹거리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산호나 진주 같은 아주 기중품도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유물인데요. 낚시하는 거네. 그렇죠. 낚시하는 모습이고 바다에만 서식하는 이제 문어가 그려진 걸로 보아서 문어? 바다에서 낚시짐을 알 수 있었죠. 오. 통발도 저때 썼었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것인데 배 앞쪽에 저렇게 앉아 있는 여인은 그리스 실화 속에 등장하는 오. 바다의 님프예요. 요정. 아, 여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에서 활발한 어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해산물이 맛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그림과는 다르게 바다는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거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바다 괴수들을 나타낸 건데요. 오. 신화에는 카리브디스라는 바다 괴수가 등장하는데 깊은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카리브디스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내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무섭다. 또 하나 이렇게 카리브디스가 일으킨 이 파도 때문에 항로를 잃은 배들은 스킬라라는 아까 보신 바다 괴수에게 잡혀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위험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의미로서 서구에서는 between 스킬라 앤 카리브디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김정은 씨, 바다에는 이게 무서운 괴수들이 산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믿음, 뭐 얼마나 강력했나요?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 한 2세기, 서기 2세기 때 네. 편찬된 생물학 도감 같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괴물이 소개가 되냐면 아스피도 켈론이라는 괴물이 소개가 되거든요. 신기하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아스피도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의 아스피스, 즉 방패라는 뜻을 갖고 있고 켈론은 거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괴물이 선원들이 어업을 하러 바다로 나갔을 때 저 등을 보고 섬으로 착각을 해서 상륙을 하는 순간 저 바다 괴물이 밑으로 잠수를 해서 아이고. 선원들을 전부 다 이제 익사를 시킨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데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 기괴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다를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산소. 숨 참기. 수영을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에서는 수중 호흡 도구를 만들었어요. 산소 주머니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 건 바로 돼지의 방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는 탄성을 가진 이야. 돼지의 방광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 풍선이네, 풍선. 와, 대박이다. 이처럼 바닷속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던 시기에 최초로 해저 탐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사적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과거 10년 만에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맞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단순한 정복자 이상으로 드넓은 세계에 대한 굉장히 그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집착했던 분야가 바닷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320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에서 바닷속을 탐사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 통 안에 사람이 있네요. 오, 설마 알렉산더 대왕? 네, 맞습니다. 아, 오. 진짜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나무로 만든 잠수통에 사람이 들어가서 딱 한 명 서 있을 수 있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이다. 그리고 벽면에는 이제 유리로 만든 창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닭하고 고양이를 넣어갖고 들어가는 거 뭐야? 보니까 그 사실은 뭐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 닭을 자세히 보시면 저게 수탉이거든요. 네. 근데 수탉이 보통 동틀대를 알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수탉은 아무래도 심해는 빛이 안 드니까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동물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아, 시계처럼. 맞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로서의 상징적인 동물로서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드디어 이것을 만들어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지? 바로 잠수복입니다. 잠수보호가. 오.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만든 잠수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궁금해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에? 아우 야. 관 아니에요? 관? 너무 무섭다. 이거 무슨 만화책에서 본 것 아니 같은데 왜 이런 거? 손은 왜 빼놨지? 아 그리고 안에 옷은 무슨 사탕 같은 옷을 입어놨어. 이건 이제 1715년 영국의 발명가 존 레스브리지가 만든 잠수복이에요. 이 잠수복을 다이빙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오. 그리고 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와. 진짜 상상했던 비주얼이 아니에요. 어. 아, 옷인 그렇죠. 줄 알았는데. 잠수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이게 실험을 실제로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져서 조금 움직임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수심 18m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것도 위에 사슬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저도 잠수복을 워낙 많이 입어왔다 보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제가 찾다가 깜짝 놀란 잠수복이 있는데 한번 직접 네. 네. 어. 보여주세요. 에? 야. 얘 외계인 아니에요? 이게 우와. 뭐야? 1710년대에 스웨덴 발명가가 고안한 잠수복이라고 해요. 네. 와. 헬멧에 공기 공급 장치가 있고 균형 유지를 위해 추가 달려 있고 해저 탐사할 때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도끼를 달아놨는데 와. 근데 가능해 보여요. 이게 더 나 아까 원통보단 이게 더 뭔가 실용성은 나는 좋을 이게 것 더 같아. 그리고 한없이 내려갈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이렇게 잠수복이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아. 깊이. 그렇죠. 수심. 예, 맞습니다. 과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바닷속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840년 세계 최초로 바닷속 깊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 제임스 클락 로스라는 분인데요. 아. 남극을 굉장히 여러 차례 탐험을 하고 그래서 남극의 로스해가 이 로스 대령의 이름을 따서 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 탐험가였구나. 예, 그래서 이 로스 대령은 남극으로 가는 도중에 남대서양에서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측정해 봅니다. 어떻게 측정하지? 이게 로스 대령의 탐험대가 바다의 깊이를 재는 모습인데요. 아. 이 로스 대령은 밧줄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추를 단 후에 그 밧줄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닿으면 거기서 이제 밧줄의 길이를 재가지고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거죠. 와. 그러면 이렇게 잰 남대서양의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몇 같아요? 미터였을까? 얼마죠? 기록에 의하면 약 4,365m라고 합니다. 에? 4천? 4,365m. 한라산이 약 2,000m니까 2배 이상의 깊이를 잰 말도 안 거였어요. 돼. 대박이다. 밧줄을 얼마나 만든 거야? 아이, 그 정도 길이 밧줄을 준비해 간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약 30년이 흐른 후 1872년 인류는 훨씬 깊은 바다를 찾게 돼요. 근데 그걸 찾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해저 케이블 때문이었어요. 응? 당시 해저 케이블을 최초로 설치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아. 해저 케이블은 통신 및 전기를 전송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설치하는 케이블인데요. 이야. 영국은 1872년
해저 케이블 사업을 위해서 HMS 챌린저라는 배를 파견하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바닷속 지형을 자세히 알아야지 케이블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까지 한 번도 바닷속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 세계 바다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챌린저는 4년 동안 전 세계 바다의 해저 지형을 샅샅이 조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야. 그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요? 그렇죠. 진짜 빨리 깔았다. 그러던 중 챌린저호가 태평양에서 아주 깊은 바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태평양. 이전의 기록보다 약 4,000m 더 깊은 약 그만큼 더 들어가? 8,184m의 수심으로 와. 측정되는 그 깊이를 발견하게 돼요. 조개들 랍스터 아니에요? 가까운 쪽이 많은가 보네. 챌린저호는 약 4,700종의 다양한 심해 생물을 발견을 했어요. 우와, 4,000종이 넘는다고요? 여기 영국 사람들이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심해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발견은 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항해 후 무려 50건에 이르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근대 해양학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챌린저의 탐사에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었어요. 챌린저는 잠수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깊은 바닷속에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렇겠네요. 사람이 직접 내려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깊은 바닷속에도 다양한 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인류는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불타올랐습니다. 오. 네. 하지만 깊은 바다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심해 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왜일까요? 압력. 예, 네. 맞아요. 수압. 어마어마한 수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상승하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보다 또는 기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나갈 때보다 이 심해 탐사가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과연 수압을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터져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쪼그라들어. 와, 어떻게 그걸 돼? 준비하셨어요? 예, 한번 보시죠. 아우, 너무 잔인할 징그러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수심이 깊어질 때마다 이제 스티로폼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한 건데 1,000m. 아, 작아지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점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걸 볼 수 있죠. 저 못 버티겠는데? 아니, 압력이 엄청 센가 보다. 아니, 사람 몸이 저렇게 절반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들으니까 인어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인어가 없겠어요. 아니면 엄청 작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수치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평소 느끼는 이 대기의 압력을 1이라고 한다면 바닷속에서는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상승을 해요. 그리고 물은 공기보다 약 1,300 정도 무거워요. 오, 진짜 무겁겠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이제 몸 표면적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약 1.5 평방미터라고 가정을 하고 200m 심해에서 네. 수압을 받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수압을 받게 될까요? 200m 깊이에서 우리 사람이 받는 건 약 3,150톤의 무게에 우리가 깔리는 것과 같아요. 와. 3,150톤? 예, 200m가요? 예. 이 엄지 손톱에 승용차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왜 하필 되셨죠? 엄지손톱이에요? 아우 짜증나네. 빨리 움직여.